안녕하세요. 수업을 치다가 영상이 또 끊겼네요. 그래서 엑셀이 좀 남아있는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제가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10년대 무단 통치, 20년대 문화 통치, 3,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그렇게 일제가 35년간 우리를 통치하고 있을 동안 우리 조상분들은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다. 그에 저항하는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번 시간은 그 독립운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1910년대 독립운동이에요. 1910년대 독립운동은 국내와 국외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찍히는 거 맞겠죠? 1910년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은 솔직히 이제 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10년대 무단통치라고 하는 거 내용 기억나세요? 헌병경찰, 즉결처분권, 조선태형령, 아주 그 서슬퍼런 그런 통치 체제 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기는 사실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당시 이제 의병들 기억나시나요? 그 대한제국 말기 때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리의병, 호남의병 이런 분들은 더 이상 국권이 피탈되고 나서는 국내에서 의병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해서 대부분이 국외로 나가기 시작하세요. 국외로 나간 의병들은 이제 독립군이란 이름 하에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에 주력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1910년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중에 좀 눈에 띄는 활동들은 그 무단 통치를 피해서 독립운동을 꾀려고 했던 비밀결사 조직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결사 조직으로 크게 들 수 있는 것은 두 단체가 있는데요.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두 단체가 있어요.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이라는 분이 조직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조용히 글 공부를 하고 계시다가 고종이 밀직, 비밀리에 명령을 내려요. 너 지금 능력이 있고 좀 괜찮은 놈인데 네가 좀 중심이 돼서 독립운동을 좀 해라.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서 이 단체를 조직했고요. 활동 중에서 조금 눈에 띄는 거는 이제 이분은 좀 젠틀하셨는지 국권반환 요구서라고 하는 정정당당한 편지를 좀 써서 보내려고 해요. 너희 일제가 우리를 점령한 건 부당한 것이고 따라서 국권을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내려고 했었다라는 것이고, 고종의 밀명으로 성립된 단체이기 때문에 고종에 대해, 즉 임금에 대해서 충성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은 독립을 하고 나서 정치 형태는 과거 조선처럼 군주정, 한 명의 군주가 정치를 지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 하늘로 돌아가야 한다. 이걸 복벽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단체는 황제가 다시 통치하는 복벽주의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좀 봐주시면 되고요.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단체로 대한광복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한광복회라는 단체는 박상진이라는 분이 주축이 돼서 만들었어요. 군대식 조직이에요. 여기에 순우특강은 없지만 여기 이제 같이 활동했던 분으로 김좌진 장군, 나중에 청산리대첩의 주역이신데 그분도 여기서 활동했던 분이시고요. 친일파 처단, 그 다음에 무슨 독립전쟁을 좀 계획을 해서 만주에 학교를 세우려고 한다거나 이런 계획들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년대 무단 통치라는 시기 하에서 이런 독립운동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사실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단체는, 대한광복회는 독립의군부와는 다르게 공화정을 추구합니다. 독립됐을 때 보통 정치 형태에서 권력이 한 명에게 몰려져 있는 형태를 군주정이라고 하고요. 다수에게 나눠져 있는 형태를 공화정이라고 하는데, 독립의군부는 군주정을 추구했던 것이고 대한광복회는 공화정을 추구했던 겁니다. 이 두 단체 외에 좀 이렇게 우리가 눈에 띄게 이렇다 하게 좀 이렇게 봐야 할 단체들은 10년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만큼 일제의 무단 통치가 아주 강력하고 무서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은 어디로 가냐면 국외로, 국외로 가서 독립운동을 추진해야 되는데, 국외라고 하는 곳이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인데 거기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려면 그 기반이 마련돼야 돼요. 학교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게 필요한데 그게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런 바탕들, 마을, 학교, 또 정부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한인들이 사는 그 마을을 위한 자치단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통칭 다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독립운동 기지라고 해요. 보통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의 포인트는 국외에서 독립운동 기지 건설 사업으로 이어집니다. 이렇다 하게 막 활동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막 기초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초가 바탕이 돼서 1920년대부터 이제 눈에 띄는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1910년대 이제 국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안정 지역,
그 수능 특강의 지도는 다 있는데요. 여기 좀 보이시려나요?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위쪽 대충 여기가 북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지명으로는 이제 뭐 왕칭, 저도 조금 발음하기 어렵네요. 왕칭 이런 지역에서 주축이 돼서 모여졌고요. 여기에 이제 모인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자치단체가 만들어져요. 그 자치단체를 뭐라고 하냐? 중광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광단 단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한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학교로는 명동학교 이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뭐 따로 설명드리겠지만 이 명동학교도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이 학교의 출신이시죠. 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간도 이쯤이에요. 자, 여기서는 자, 이 서간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인 그 지명이 나오는 곳이 삼원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삼원보라는 곳이고, 여기에 이제 자치단체로 만든 것을 정학사라는 자치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학교로 이제 세워진 학교가 여기는 신흥강습소라는 학교가 세워지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기억나실 텐데 신흥강습소는 신민회라는 단체가 해외 독립운동기지 건설 사업을 만들었던 학교죠. 그리고 이 학교는 이제 이름을 바꿔요. 학교가 이제 그 유명한 신흥무관학교죠. 이게 이제 서간도를 대표하는 것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도가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요즘에 수능 특강이 거의 다 나와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지역에서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상하이 지역에서도 우리 독립운동들이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단체를 뭐라고 하냐? 신한청년당. 정치 조직이죠. 자, 이거는 왜 그런 거 하니? 상하이라는 지역이 이제 조계라고 해가지고 되게 중국에 영향을 짓고 있던 서구 열강들의 외교관이 모여있던 곳이 상하이였어요. 그래서 이 상하이 지역은 외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가 만들었고, 이 신한청년당에서 김규식이라는 분이 나중에 설명드릴 얘기인데요.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했었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지명은 몰라도 되겠죠? 되어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연해주. 연해주는 지도 지었는데 북간도보다 더 오른쪽 러시아 쪽 땅을 연해주라고 합니다. 이 연해주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로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들 수 있고요. 블라디보스토크를 들 수 있고, 여기에 이제 한인 마을이 형성이 돼요. 한인 마을을 신안촌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자치단체를 권업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단체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자치정부인 대한광복군 정부라고 하는 보다 발달된 정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정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독립운동 단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연해주에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진출했었다는 얘기고, 독립운동을 해서 그만큼 잘 뭉쳐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미주 지역. 미국을 얘기합니다. 이 미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서 이제 형성된 단체로는 대한인 국민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한인 국민회. 내용 그 단어들은 대부분 다 수능 특강에 있는 걸 그대로 지금 옮겨 쓰고 있습니다. 자, 대한인 국민회 같은 경우는 장인환 정명
기억나시나요? 우리나라의 그 정치를 간섭하러 왔던 고문 중에 악질 미국인이었던 스티븐스라고 하는 미국인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저격한 사건. 그걸 이제 장인환 전명훈 의거라고 하는데 요거를 계기로 결성이 돼요. 두 젊은이들이 저 먼 타지에 와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다른 한인들도 뭔가 해야 한다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만들어진 단체가 대한인국례다라고 하고, 요거는 미주 최대 조직운동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박용만이라는 분이 조직을 했고요.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단체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단체가 엄청 많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좀 힘든데 이것도 사실 많이 추진 거예요. 수능특강이나 이런 데서 많이 추져가지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주축으로 봐주시고요. 이런 독립운동 10년대 국내에서는 비밀결사, 그 다음 국외에서는 독립운동기지 건설, 요게 주축이 돼서 이제 독립운동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가 이 독립운동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역량으로 다 모여가지고 1910년대에 아주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독립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그것이 이제 수능이나 내신에서는 가장 강력한 주제가 됩니다. 자, 그거를 카메라 좀 옮겨서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잘 나오고 있겠죠? 자, 불안하네요. 이렇게 해도 약간 화면이 삐뚤어져 있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도록 하죠. 예. 자, 그래서 이 10년대, 1910년대 모든 독립운동이 축약이 돼서 나오게 된 세 번째 10년대를 결산한다라고 해야 할까요? 최대 독립운동이 이뤄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1운동입니다. 1919년도에 있었습니다. 1919년 3.1운동. 자, 먼저 이 3.1운동은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당시 그 배경 중에 이제 그 가장 그 좀 눈에 띄는 거 뭐냐면 고종의 서거예요. 근데 이 고종의 서거에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돌아요. 이제 여러 설이 있어요. 증거는 없기 때문에 설이라고 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친일파들이 식혜를 줬는데 그 식혜를 먹고 고종이 죽었다라고 하는 독사설 같은 게 퍼지기 시작하고, 이 고종이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황제였는데 1910년대 국권이 그 1907년 강제 퇴위를 당한 이후에 비운의 태위 황제로 계속 존재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 국권의 어떤 상징 같은 존재였는데 그분이 급작스럽게 1919년 2월경에 서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서거를 하는데 독사설까지 돌게 되고 반일 감정이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이 당시 고종이 서거를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경을 계획을 하거든요. 그 상경하는 반일 감정을 가진 우리 민족을 중심이 돼서 뭔가 운동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계획된 게 3.1운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 위주로 할까요?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도 있게 돼요. 자, 민족 자결주의라는 건 또 뭐냐? 1919년이 전 세계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해예요. 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아주 그 주도적인 그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미국인데요. 그 미국의 윌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 1차 대전 이후에 세계의 중심이 돼야 하는 하나의 그 원칙으로 제시하는 게 민족 자결주의. 그러니까 그 스스로 한 민족이 있으면 그 민족은 자기 나라를 스스로 통치해야 한다, 독립해야 한다 라는 걸 이제 얘기해 준 거예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에서. 근데 이게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1차 대전의 패전국들에게만 적용하는 원칙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은 좀 어려운 내용인데 1차 대전의 승전국 쪽, 이게 일본의 식민지인 우리나라에게 사실 적용되지 않는 얘기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계에서 강력한 지도자인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걸 주장해? 우리 이거를 이용해, 우리도 이 민족자결주의의 원칙 아래 우리도 독립을 하겠다는 운동을 일으켜보자! 라는 하나의 호기가 되는 거죠. 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28 독립선언, 당시 일본 도쿄에서 또는 우리나라 그 유학생들이 많이 넘어가 있었는데 이 도쿄에 넘어가 있던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먼저 독립선언을 해버리게 돼요. 2월 8일. 이것이 이제 해외에서 어렵게 공부하고 있는 유학생들도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국내 이 사람들 뭐 하고 있나? 우리도 뭔가 해보자! 라고 하면서 주축이 돼가지고 일어난 운동이 3.1운동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요. 전개 과정을 들어가게 되면 대개 이 당시 그 주축이 됐던 거는 누구냐면 일단 종교계예요. 기독교, 천도교, 불교계. 아무래도 이제 10년, 아직 1919년이죠. 무단 통치 시기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의 그 활동들은 무단 통치의 영향하에 활동하기 어려워요. 다만 종교계는 그나마 그래도 종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서 어느 정도 활동의 좀 자율성이 보장돼 있었거든요. 그 종교계에서 주로 학생들과 주축이 돼서 이러한 고종의 서거, 민족자결주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뭔가 한번 일을 꾸며보자 라고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종교학생이 주축이 돼서 이분들이 이제 여기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독립선언서 같은 경우 국어 시간에 많이 배우실 거예요. 그렇죠? 태화관이라는 데는 지금 종강역 있는 태화빌 거기에 지금 있는 그 의식장인데, 이 민족대표 33인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 우리는 독립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글 알죠?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한 거예요. 원래 계획은 이제 이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그 옆에 있는 탑골공원에 가해서 모여있는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같이 전파를 해서 같이 만세운동을 하자는 계획이었는데, 이 민족대표 33인은 걱정이 되신 거예요. 우리들 이 운동이 퍼지게 되면 이 무단통치 시키잖아요. 무력으로 통치하고 있는 이 헌병경찰들이 우리 다수의 대중들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다 라고 염려하셔서, 그래서 이 독립대 선언서를 읽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일본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우리는 당신 조선 총독부에 반한 일을 했으니 우리를 잡아가라 라고 해서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이후에 전화를 하시고 여기서 바로 그냥 자수를 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묻힐 뻔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이때 요거를 보고 있던 이제 어떤 분이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어요 하는 것을 그거를 보자마자 바로 그 옆에 탑골공원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그 소식을 전파한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만세운동을 합시다 라고 해서 탑골공원에 가서 본격적으로 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학생과 시민들이 주축이 돼서 탑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만세운동을 펼쳐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때 초창기 단계는 비폭력 만세운동으로 추진하게 돼요. 자, 이 운동은 이제 서서히 맨 처음에는 이제 주요 도시 서울이나 이런 주요 도시에다가 이제 인근 도시 또 확장이 되기 시작하다가 이제 농촌 이런 데로 퍼지다가 이제 어디까지로 가기 시작하냐? 해외까지로 퍼져가게 되고요. 이러면서 이 아주 거족적인 민족운동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일제도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 민족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된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제는 탄압을 가해야죠. 일제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일제 탄압 관련된 얘기는 참 많은데 우리 수능 특강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제암리 학살 사건. 제암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마을 사람들 전부 부녀자,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 모두 다 모아놓고 불을 태워버리고, 불을 태우고 거기에 이제 뛰쳐나온 사람들은 총으로 다 쏴 죽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잔혹한 그런 탄압을 가요. 그걸 제암리 학살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는 것 중에 당시 이화학당을 다니고 있던 유관순 열사. 유관순 열사의 순국을 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탄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마지막 의의와 영향을 좀 살펴볼까요? 자, 시험에 좀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하게 되면 일단 이 당시 일제의 가장 최대 규모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을 통틀어서 우리 민족이 거족적으로 저항한 운동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커요. 나중에 등장하는 광주학생 항일운동이라든가 60만세 운동보다 훨씬 더 규모가 컸던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운동이 엄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독립을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운동에 대해서 이 운동이 끝나고 나서 이제 어떤 반성 같은 게 나와요. 이 운동이 왜 실패했나? 라고 보니까 이 민족 운동을 이끌 좀 리더들이 좀 더 좀 효율적이고 강력한 리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이 대두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민족 운동을 결집해 가지고 이 에너지를 결집해서 제대로 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서 나오게 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소위 지금의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거 3.1운동을 바탕으로 형성된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3.1운동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도 느껴요. 일제도 뭘 느끼냐? 1910년대 무단통치라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통치 방식이 이 3.1운동을 바탕으로 계기로 더 이상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통치 방식이 이제 무단 통치를 버리고 무슨 통치로? 문화 통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됩니다.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전환하는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외. 어떻게 보면 가장 연약한 국가였던 한국이란 나라에서 일제에 저항하는 가장 강력한 독립운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거를 대외 중국에서 오사운동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인도에서 이 반영운동, 이런 운동에 영향을 주면서 대규모 민족운동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 내일 이번 주에 이제 2시간치 2차 시를 찍을 건데 이게 1차 시고요. 2차 시에 해당하는 분량은 이제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